아니, 저분이 건물주라고. 아, 예. 소개가 늦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 장미숙입니다. 아니, 이 건물이 어머님 거라고요? 그때 날 보고 별 볼 일 없는 아줌마라고 했던가. 아니, 그게... 그런데 말이죠. 수아 씨, 세상은 보이는 대로만 굴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좀 알아봤죠. 부모님이 하신다는 그 프랜차이즈 가게 어디에서 하는 건지. 그럼 설마 일부러 가게를 사신 겁니까? 장미숙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는 통보했듯이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없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그땐 제가 너무 무례했고 경솔했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 가진 걸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날 수아 씨는 내가 뭘 입었고 어떻게 말했는지에 따라 날 아주 하찮은 사람으로 보더군요. 어머님이 그런 분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해요. 미안하단 말은 늦지 않았을 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날 받은 대접조도 고스란히 돌려드릴게요. 올해로 69세인 장미숙은 원래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서 조그만 채소 가게를 운영하던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가게에서 팔리는 건 별거 없어요. 상추 한 단, 깻잎 한 묶음, 무 한 개. 그걸로 하루하루 조금씩 벌었죠. 단골 손님들한테 미소한 움큼을 얹어주며 살았습니다. 가게 바로 옆에는 허름한 2층짜리 단독주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벽엔 이끼가 끼었고 철문은 삐걱거렸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이상하게 그 집이 늘 눈에 밟혔습니다. 가게 바로 옆인데 집주인이 팔 생각 없대요. 왜냐면 거기 곧 도로 확장 들어갈 거래요. 개발 힘들다고. 그런 얘기가 오가는 와중에도 장미숙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크게 들렸던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거 들었어. 거기 세입자 나간다더라. 그 말에 2002년 장미숙은 적금과 남편 유산까지 몽땅 모아 3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미쳤단 소리 들었죠? 도로 확장 들어가면 반쪽 잘려나간다고. 거기서 개발은 글렀다고. 하지만 장미숙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그 집을 사들였습니다. 낮엔 가게, 밤엔 그 집에서 밥을 짓고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들은 다 떠나는 망우동에서 장미숙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그 집이 공공 재개발 우선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장미숙은 1층 상가 플러스 3층 주택, 통째 건물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개발 소문에 땅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장미숙은 근처 소형 빌라 지분 하나를 추가로 매입하였습니다. 지금 그녀는 서울 동북권에 건물 2채, 상가 1채, 소형 빌라 지분 1건, 임대 소득만 월 900만 원 이상입니다. 어디 가서 허리 굽히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장미숙은 예전 채소 가게를 하던 그 시절의 부지런함과 알뜰하고 겸손한 삶의 습관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누구도 그녀를 건물 2채 가진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몇 해 전 할인 행사 때 사둔 외투 2벌, 아직 해지지 않은 그 옷을 계절이 바뀔 때마다 꺼내 입었습니다. 구두는 까진 굽을 솔질에 닦아 신었고 가방은 시장에서 고른 단단하고 오래가는 무지 디자인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이 밥 먹여주나. 등에 맨 거보다 속에 든 게 중요하지. 그녀는 돈을 써야 할 곳과 안 써도 될 곳을 정확히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어디에 썼느냐 하면 자식 교육이었습니다. 아이는 좋은 사람 곁에서 자라야 그게 복이 된다. 그렇게 일하고 아끼고 닦고 버티며 장미숙은 아들을 로펌의 변호사로 키워냈습니다.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키우고 싶었어요. 돈 많은 거보다 바르게 자란 게 더 값지지. 아들은 장미숙의 하나뿐인 자랑이었습니다. 자랑이라고 말로 떠벌리진 않았지만 마트 계산대 직원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정 가방을 들고 시장을 다니며
스스로는 그냥 한평생 장사하던 사람이라 말하는 소탈한 노인이었습니다. 장미숙은 아들과 마주 앉아 소박한 술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장미숙은 젓가락을 멈추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덕분에 내가 들어가고 싶었던 로펌에도 들어갔어요. 입사 첫날 생각하면 아직도 꿈 같아요. 그래, 우리 아들. 엄마는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응. 엄마도 건강 꼭 챙기고 월급 받으면 엄마 여행 보내드릴게요. 하, 여행은 됐다. 네가 벌써 이렇게 어엿하게 커준 것만으로도 내 평생 가장 큰 선물이야. 이제 직장도 구했으니 이제 슬슬 결혼 생각도 해야지. 아들은 쑥스러운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실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 장미숙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만난 지는 오래되진 않았는데 서로 잘 맞는 것 같고요. 성격도 밝고 대화도 잘 통해요. 학교는 어디 나왔니? 경기도 쪽 전문대요. 지금은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결혼할 때 학벌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차이 나는 건 아니니? 요즘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죠. 그래, 너도 이젠 다 큰 어른이니 엄마가 섣불리 말하긴 조심스럽다. 그래도 엄마 눈으로도 한번 봐야겠지. 한번 데려와 봐라. 아들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광명의 한 오래된 단독주택. 장미숙은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도토리묵, 열무김치, 잡채, 수육까지 식탁은 소박하지만 꽉 찬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거실 쪽에선 아들 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도착했어요. 그래, 어서 와라. 그렇게 처음 마주한 그녀 수아. 단아하고 깔끔한 복장에 품격 있는 말투. 장미숙은 반가운 마음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먼 길 오느라 수고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내민 손을 짧게 악수한 뒤 수아는 슬쩍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살고 계신 곳이세요? 응, 여기서 30년 넘게 살았지. 시장하고 가까워서 장도 보고. 아, 시장 그런 데가 편하긴 하죠. 눈은 이미 현관 쪽 노후한 신발장과 벽지를 훑고 있었습니다. 장미숙은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밥 먹자. 입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아, 전 괜찮아요. 요즘 탄수화물 좀 줄이고 있어서. 잡채 조금이라도 먹어봐. 직접 볶았어. 아, 다이어트 중이라. 준영은 수아의 말에 슬쩍 눈치를 보았고 장미숙은 애써 웃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입맛이 좀 다르구나. 근데 수아 씨는 지금 무슨 일 하세요? 네, 저 백화점 본관 3층에 있어요. 여성복 브랜드 매장에서 일해요. 지금은 정직원 전환 앞두고 있고요. 이번에 매출도 꽤 잘 나왔거든요. 어머님도 백화점 자주 가세요? 3층 쪽엔 고급 브랜드도 많은데, 거긴 평소엔 잘 안 가시겠죠? 응, 나야 뭐 시장에서 장만 오시면 그만이지. 백화점은 좀 부담스럽더라고. 아, 네. 형편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뭐. 그때 수아가 문득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렇지. 너희 아빠 돌아가신 지 꽤 됐으니까. 아, 그럼 요양시설 들어가시면 편하실 텐데요? 뭐라고? 요즘 요양시설 되게 좋아졌잖아요. 호텔처럼. 저희 팀장 어머님도 청담동에 있는 데로 옮기셨는데요. 관리도 잘 되고 방도 혼자 쓰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저희랑 같이 살게 되더라도 그런 데로 모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편하고 깨끗하고. 장미숙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수아의 말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함께 살 생각은 없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장미숙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수아 씨는 부모님 댁이 서울이랬지? 아, 네. 서초 쪽이에요. 아, 거기 아파트 값이 꽤 비쌀 텐데. 저희 부모님은 프랜차이즈 본사예요. 부모님이 가맹점 계약 중이에요. 그 말에 장미숙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수아는 한술 더 떠었습니다. 근데 어머님도 그동안 장사 같은 거 하신 거예요? 응, 시장에서 채소 장사 오래 했지. 비 오면 우산 들고 앉아서도 팔고 그랬어. 아, 그런 데서 사신 거예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저는 솔직히 못 살 것 같아요. 장미숙은 속으로 빙글 웃었습니다.
대단하단 말을 이렇게까지 깎아내리며 하기도 쉽진 않지. 그때 수아가 장미숙의 가방을 흘끗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가방, 이건 어디 브랜드예요? 그냥 시장에서 산 거야. 물건은 튼튼해. 아, 예. 요즘은 명품백도 중고로 잘 사시니까요. 장미숙은 말없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차향도 손맛도 그 어떤 정성도 수아에겐 단순한 올드한 것들일 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 아들은 급한 전화가 왔다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아야 먼저 먹고 있어. 급한 전화만 잠깐 받고 올게. 그렇게 저녁 식사가 끝나고 수아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화장실 좀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수아는 곧장 복도 끝 베란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창문이 열린 틈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들이쳤습니다. 그곳엔 빨래 건조대와 장미숙이 키우는 화초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리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베란다 맞은편 작은 방. 문도 다 닫히지 않은 그곳에서 장미숙은 휴대폰을 쳐다보며 수아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어땠냐고? 그냥 남친은 괜찮은데 문제는 시어머니 될 사람이 영 별로야. 장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집도 너무 구려. 무슨 80년대 집 같아. 주방도 진짜 답답해. 아무리 혼자 산다고 해도 그렇지. 아니, 무슨 구옥 같은 데서 그렇게 오래 살았대? 그녀는 피식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마시는 척 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되게 깐깐해 보여. 밥 먹을 때 내가 잡채 안 먹는다고 하니까 표정 굳더라. 나는 진짜 그냥 탄수화물 줄이는 건데 융통성이 없더라. 베란다 안쪽 장미숙은 그대로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결혼 다시 생각해 볼까 봐. 남편 직업은 좋은데 시가 쪽은 좀 너무 촌스러운 데다가 시어머니 될 사람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아줌마야. 잠시 후 수아는 전화를 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화장실이랑 베란다에 화분 예쁘게 놓으셨네요. 센스 있으세요. 그녀는 싱긋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미숙은 이미 식탁 정리를 하고 있었고 수아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음식 솜씨 좋으시네요. 장미숙은 요 며칠 새 밤잠을 설쳤습니다. 수아의 그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아줌마야. 결혼 다시 생각해 볼까 봐. 그래, 그냥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아이와 진심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사람을 이대로 며느리로 받아들여도 괜찮을까? 장미숙은 조용히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수아네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신다고 했지? 아, 프랜차이즈 운영하세요. 명가 갈비 체인이요. 수아가 말했는데 몇 개 점포 갖고 있고 아버님이 본점에서 직접 보신대요. 장미숙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장미숙은 조용히 해당 상권 근처 부동산을 들렀습니다. 마침 매물 정보엔 갈비 전문점 상가 금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임대 중이죠? 예, 임차인은 본사 점주고요. 건물주는 곧 이민 가신다네요. 이민을 가게 되셨다고요. 아, 네. 그래서 한국에서 재산은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가려고 금매로 내놓게 되었네요. 여기 1층에 갈비집이 하나 있죠? 아, 네네 맞습니다. 부부가 하는 집인데 월세는 꼬박꼬박 잘 냅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 매물 제가 바로 계약하면 며칠 내에 명예 이전 가능할까요? 중개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사모님이 현금 준비만 되어 있으시면 2주 전에 정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미숙은 명함을 하나 받아들고는 그 갈비집에 직접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식당 입구는 번듯했습니다. 커다란 간판과 큼지막한 현수막, 명가갈비 직영점이라 쓰인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보다 조금 이른 시간, 장미숙은 혼자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알바생이 활기차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더니 장미숙을 한번 훑어보곤 묘하게 얼굴을 굳혔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점심 늦게 먹게 됐네요. 그 순간 안쪽에서 누군가 빠르게 걸어 나왔습니다.
팔짱을 낀 채 장미숙을 위아래로 살피는 나이든 남자. 머리카락엔 염색이 덜 빠졌는지 희끗희끗했고 목소리는 마치 경비원에게 지시하듯 딱딱했습니다. 손님, 여긴 혼자 오는 사람은 안 받습니다. 네? 장미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혼밥 손님 받지 않아요. 저희 매장은 회전율 중요해서요. 테이블 차지하고 혼자 오래 계시면 곤란합니다. 그럼 2인분 시키면 되죠? 그는 실소를 흘리며 말했습니다. 2인분으로는 안 됩니다. 기본 3인분이에요. 그나마도 드시다 남기면 벌금이 있어요. 장미숙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 사람 딱 봐도 수아의 아버지였습니다. 수아가 말했던 자수성가에서 프랜차이즈 일군 아버지. 장미숙은 한 발 물러서며 테이블 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빈자리 많잖아요. 손님, 이건 규정입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지만 저희 매장은 원래 이런 방침이에요. 뒤쪽에서 중년 여성 하나가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냥 보내. 괜히 얘기 길게 하지 마. 여기 혼자 오는 사람은 아예 밥도 못 먹는 겁니까? 제가 돈이라도 안 낼까 봐서요. 남자 사장은 한숨을 쉬며 메뉴판을 툭 던지듯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렇게 드시고 싶으면 시키시던가요. 3인분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남기시면 1인분당 5,000원 추가 요금 나갑니다. 메뉴판 보세요. 여기는 손님한테 이딴 식으로 대하나요? 그러니까 좋은 말할 때 그냥 나가주세요. 1인 손님 안 받는다니까. 그래요. 사람값이 참 가볍네요. 여긴. 식당 한쪽 창가 테이블 커플이 조용히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여자 쪽이 살짝 고개를 돌리며 웅얼거렸습니다. 야, 저기 봐봐. 할머니 혼자 오셨는데 저 사장님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남자는 고기 뒤집던 집게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미숙에게 툭 내던지듯 메뉴판을 던지는 사장. 무조건 3인분 시키셔야 합니다. 남기시면 벌금이 있어요. 와, 진짜 말투 뭐냐? 여자가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왜? 찍어놔야지. 요즘 이런 갑질 영상 올라가면 바로 욕먹는 거 알지? 눈을 가늘게 뜨며 다시 사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왔다고 손님 무시하는 건 둘째치고 메뉴판을 던진다고? 할머니한테? 장미숙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갑질이야, 완전. 이런 가게는 한번 혼쭐 나봐야 해. 문이 닫히자 사장은 숨을 푹 쉬며 뒤로 돌아섰습니다. 아, 진짜 귀찮아. 뭐 하나 먹겠다고 저렇게 질질. 그리고는 주방으로 가더니 마치 누가 듣기를 바라는 듯 갈비 위에 소금을 팍팍 뿌려대며 신경질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그들이 쫓아낸 노인네가 며칠 뒤 이 식당의 건물주가 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일주일 뒤 부동산과 계약을 마친 장미숙은 그 상가 건물의 새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정작 남자가 조용히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권이 최근 변경됐습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은 만료 시점까지만 유효하고 재계약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드리러 왔습니다. 뭐라고요? 사모님도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계약이 1년도 더 남았어요. 그게 무슨... 남자는 미리 준비한 문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계약서 사망 보시면 계약 만료 후 갱신 거절 가능 명시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 측 요청으로 만료 후에는 퇴거하셔야 합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저희 몇 년을 여기서 장사했고 프랜차이즈 본사와도 다 연계돼 있는데요.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이러시면... 저희는 전달만 드릴 뿐입니다. 건물주가 누구인지 조만간 연락드릴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정작 남자는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매장 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이건 우리 보고 당장 나가라는 거잖아. 수아가 놀란 얼굴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방금 밖에서 들었는데. 수아야, 건물주가 바뀌었대. 그리고 재계약 안 해준대. 뭐라고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이야. 우리 여기 나가면 어디서 다시 자리 잡아? 경기도 성남 작은 카페.
창가 쪽에 예비사돈 부부와 수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장사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나가라니. 이건 무슨 갑질이야. 수아 아버지는 여전히 화가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수아는 잔을 쥔 채 안절부절 못하며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주가 누구라고요? 부동산에선 다음 주에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어. 대면에서 말씀드리자고. 그리고 바로 오늘이 그 약속된 날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장미숙이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다름 아닌 장미숙이었습니다. 차분한 정장 차림에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게 묶은 머리, 커다란 쇼핑백 대신 고급 가죽백 하나를 들고 천천히 무표정하게 그들 앞에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수아는 장미숙의 얼굴을 보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졌고 푸악!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대로 뿜었습니다. 잔은 덜컥 책상에 떨어졌고 테이블 위에 커피가 흥건히 번졌습니다. 예비사돈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수아야 어머님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예. 소개가 늦었습니다. 장미숙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 장미숙입니다. 순간 카페 안 공기가 정지된 듯 했습니다. 수아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님이 왜 여기 아니 이 건물이 어머님 거라고요? 장미숙은 웃지도 않고 천천히 컵받침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나를 너무 하찮게 보는 느낌. 그 말에 수아의 손끝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그랬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노후엔 요양원 가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그러더니 날 별 볼 일 없는 아줌마라고? 수아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아니, 그게... 그런데 말이죠. 수아 씨 세상은 보이는 대로만 굴러가지 않아요. 장미숙은 아이스 커피를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죠. 그냥 저런 애도 있구나 하고 넘길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날 이상하게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어떻게 사람의 첫마디가 그럴 수가 있나? 수아의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미숙은 눈길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봤죠. 그 프랜차이즈 가게 어디에서 하는 건지, 사돈분들이 운영하신다는 것까지. 수아 아버지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설마 일부러 가게를 사신 겁니까? 장미숙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는 네,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없습니다. 그 말에 수아 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게 그깟 식사 자리 한 번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장미숙은 이 말을 짚으며 낮게 웃었습니다. 그깟 식사 자리가 아니었어요. 어르신, 사람의 본질은 그런 사소한 자리에서 나옵니다. 수아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그땐 제가 너무 무례했고 경솔했어요. 장미숙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사과는 지금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날 나를 무시한 그 자신에게 먼저 해야죠. 사람을 판단할 때 가진 걸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날 수아 씨는 내가 뭘 입었고 어떻게 말했는지에 따라 날 아주 하찮은 사람으로 보더군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어머님 뵙고 나서 그냥 제 스타일이랑 안 맞는다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어머님이 그런 분이실 줄은. 어머님, 죄송해요. 진심이에요. 다시 잘해보고 싶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바뀌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미안하다고 하는 건 부모님 가게가 사라질까봐 두려워서고. 네가 무시했던 사람이 생각보다 가진 게 많았다는 걸 알고 나서지.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는 정말. 정말? 수아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안하단 말은 진심이 늦지 않았을 때 해야 하는 거야.
장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받은 대접 저도 고스란히 돌려드릴게요. 덜컥 문이 닫히자마자 수아 아버지는 모자를 벗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 노인네가 건물주라고. 아니, 우리가 그날 뭐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혼자 왔다고. 3인분 시켜야 된다고 한 게 뭐 그렇게 대역죄냐고. 요즘 프랜차이즈 다 그래. 남기면 벌금 있는 것도 정책이잖아. 아니, 진짜 미치겠네. 저 여자 우리한테 그날 받은 대접 고스란히 갚은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고 임대 계약을 끊어버려. 보복이잖아. 고소해. 집주인 갑질로. 뭐 우리가 갈 데가 없어. 더러워서 옮기고 만다. 수아 아버지는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식당 한쪽 구석엔 이제 막 내린 간판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그까짓 건물주. 돈 좀 있다고 유세야. 분노는 했지만 어쩐지 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수아 어머니는 머리를 감싸준 채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쫓기듯 나가게 만들 줄은 몰랐지. 이 동네가 장사가 제일 잘 됐는데 이제 어쩌냐. 불법은 아니에요, 아빠. 재계약 안 해준 것도 임대료 올린 것도 전부 계약 범인이고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녀는 주저하다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빠, 내 남자친구 유명 로펌에서 일해요. 지금 장미숙 어머님 아들이 그 변호사예요. 뭐라고? 로펌 변호사? 우리가 어떻게 해도 솔직히 이길 수가 없어요. 시끄러. 우리가 갈 데가 없어. 더러워서 옮기고 만다. 옮기고 마라. 그러자 수아 어머니는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수아야, 응, 너 남자친구한테 한번 잘 말해봐. 그때 알바가 뭔 모르고 한 말이라고 하고 어머님한텐 미안하다고 사과 좀 드려봐. 수아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그녀는 남자친구가 퇴근하는 로펌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사 퇴근 시간 로비 앞은 붐비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건물 밖으로 나서자 수아가 잽싸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수아는 울먹이며 다가갔습니다. 눈가는 벌써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그녀를 힐끗 보더니 말도 섞기 싫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랑은 할 말 없어. 준호야, 제발. 어머님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때 우리 가게에서 알바가 좀 말을 잘못했던 것 같아. 걘 자를게. 진짜 미안해. 왜? 그래서 우리 집 거실에서 별 볼 일 없는 늙은 아줌마라고 한 건 뭐라고 거짓말할 건데? 그런 뜻 아니었어. 이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해도 늦었어. 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평생 같이 살아야 한다고? 웃기지 마. 준호야, 제발. 수아가 그의 소매를 붙잡았지만 준호는 그 손을 뿌리치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에서 꺼져. 이제 너랑은 끝이야. 수아는 주변의 시선을 느꼈고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꼭 쥔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준호는 짧게 한숨을 쉬고는 말없이 그녀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단호했고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수아는 멍하니 서 있다가 그제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급하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동안 붐비던 갈비 프랜차이즈 간판이 철거되자 자리를 오가던 상인들은 하나둘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 저 가게 망했나 봐. 그 집 원래 장사 잘 되던 곳 아니었어? 그때 근처 분식집 사장이 고개를 휘젓더니 말했습니다. 야, 유튜브 못 봤어? 신문 기사도 떴는데. 여기 사장이 할머니 혼자 왔다고 메뉴판 집어 던지고 갑질한 거 그것 때문에 완전 난리였잖아. 뭐? 진짜 그랬다고? 사장 미쳤네. 그래, 저기 원래 프랜차이즈였는데 그 영상 때문에 다른 지점도 피해받아서 지금 소송 들어가고 난리래. 와, 결국 이렇게 돌아오네. 그러게. 갑질할 땐 몰랐겠지. 그 말이 화살이 돼서 다시 돌아올지. 그리고 얼마 후 그 자리에 조촐한 현수막 하나가 걸렸습니다. 든든한 백반 65세 이상 어르신 점심 6,000원. 시장 한켠에서 사평 남짓한 가게에서 작게 장사하던 부부가 이 가게로 이사 온 것이었습니다. 큰 조리대와 넓은 창고, 제대로 된 환기시설까지
예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일하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가게 오픈 하루 전날 남편은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상태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좋은데 와도 되나 몰라. 임대료가 시장보다도 싸잖아. 그때 장미숙이 가게 안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혹시 식사 중이셨어요? 불쑥 찾아와서 죄송해요. 부부는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저희야말로 너무 죄송해서. 저희 가게에 기부도 해주시고 이런 좋은 자리까지 내주시고 거기다 임대료까지 이렇게 저렴하게 받으시고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진짜 저희 같은 사람한테 이런 기회가 와도 되는 건가 싶어서 그냥 감히 감사하단 말도 못 꺼냈어요. 제가 못하는 걸 대신해주는 분들께 작은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 따뜻하게 먹일 수 있는 분들한테 이 자리가 더 의미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 시장보다 조리 공간도 훨씬 넓고 쾌적하죠. 일하실 때도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사장님 같은 분이 있어서 아직 세상은 참 따뜻합니다. 장미숙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죠. 요즘 이런 가격에 백반을 제공하는 곳이 어디 있나요? 그것도 부부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언제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세요. 사장님 말씀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하게 드시고 가시는 걸 보면 저희도 뿌듯해요. 이 가게 오래오래 지켜주세요. 이 동네엔 이런 따뜻한 밥집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밖에는 누군가가 붙여놓은 손글씨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든든한 밥 한 끼가 사람을 살립니다. 이후 장미숙은 어르신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백반을 제공하는 부부에게 낮은 임대료로 자리를 내주었고 한 번도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져나왔고 점심시간을 맞아 하나둘 들어오는 어르신들이 넉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 백반 하나요. 고기 반찬 조금 더 줄 수 있나? 잘 먹고 갑세. 식사를 마친 어르신이 인사를 건네면 부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바쁘게 밥을 푸고 아내는 따뜻한 국을 들고 어르신들 테이블을 오가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구르트도 하나 챙겨가세요. 식당 안은 따뜻한 밥 냄새와 함께 서로를 향한 다정한 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사람이 크고 배움이 짧다고 사람이 작은 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나 그 태도에서 나옵니다. 누군가를 깔보는 마음은 언젠가 똑같은 시선으로 되돌아오고 묵묵히 참아온 사람의 품격은 결국 세상 앞에 증명됩니다. 남의 그릇을 함부로 재던 사람들이 결국 스스로의 얕은 깊이를 드러내는 법이죠. 어머, 예비사돈 아니십니까? 저기 혹시 건물주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따로 없습니다. 여기가 제 사무실이자 제 철학관이죠. 박 원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사돈이 자신의 병원이 입주한 건물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나 싶어 황당하시죠? 박 원장은 머뭇거리며 아내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그제야 그녀도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듯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쩌죠? 사돈께서 운영하시는 병원 건물이 바로 제 건물인데요. 그리고 이 건물에 월세를 올리기로 한 사람도 바로 접니다. 그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제 사돈께서 저를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네요. 사돈 아니 건물주님. 사실 제가 지금 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동안은 참 잘 나가셨던 것 같은데요. 박 원장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실 그는 지금 바닥 끝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본격 시작 전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 씨는 어릴 때부터 예지몽을 자주 꾸는 신기한 아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이 아이 뭔가 남다른 감이 있어.
전에 할머니 꿈에서 뱀을 봤다고 했는데 며칠 뒤에 마을에 큰 비가 내렸잖아. 어린 김 씨는 처음에는 자신이 꾼 꿈이 현실이 된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자신의 운명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유명한 철학관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김 씨의 성금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네. 남들보다 앞을 내다보는 기운이 있어. 이 아이는 사주를 공부하면 남을 돕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김 씨의 부모님은 철학관 노인에게 기초적인 사주와 명리학을 배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김 씨는 자연스럽게 사주와 운명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나이가 들면서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조용히 그녀를 찾아와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장사를 하려는데 올해 시작하면 괜찮을까요? 며느리를 드리려고 하는데 궁합이 잘 맞을지 한번 봐줄 수 있겠어요? 김 씨는 단순히 사주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아픈 사연을 털어놓기도 했고, 어떤 분은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 씨는 진심을 다해 조언을 해드렸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심 뿌듯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 운명이 아닐까? 김 씨는 점점 운명을 읽는 법, 사람들의 인생을 돕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한 부동산 업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김 씨의 단골 손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강남 일대 땅을 보고 있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그는 종종 투자할 곳을 정하기 전에 김 씨를 찾아와 점괘를 보곤 했습니다. 김 씨는 그의 사주를 조용히 들여다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일대 조만간 땅값이 폭등할 팔자네. 부동산 업자는 그녀의 말을 믿고 강남 일대의 몇몇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김 씨에게도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투자해 보세요. 지금 이곳은 허름하지만 몇 년 안에 달라질 겁니다. 김 씨는 고민 끝에 작은 점집 운영으로 모아둔 돈을 털어 강남 변두리에 조그만 땅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당시 그곳은 허름한 시장 근처였고 사람들은 그녀를 걱정했습니다. 거긴 너무 외진 곳이에요. 괜히 돈만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김 씨가 사둔 땅의 가치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포 하나 새를 놓았던 곳이었지만 이후 도로가 뚫리고 상업지구로 개발되면서 건물까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건물 임대료만으로도 평생 먹고 살 돈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여전히 점집을 운영했습니다. 아들은 말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만 쉬세요. 힘들게 일 안 해도 돼요. 그냥 임대료만 받아도 충분하잖아요. 그러나 김 씨는 단호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게 내 삶이야. 김 씨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오래전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젊었을 때부터 무책임하고 바람기가 많았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가정을 꾸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점점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늦을 것 같아. 처음에는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날, 남편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더는 볼 일 없을 거야. 다신 얼씬거리지 마. 김 씨는 남편과 갈라선 후 오로지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은 착실한 아이였습니다. 말썽 한 번 부린 적 없었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걱정하며 자랐습니다. 엄마,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힘들지 않게 해줄 거야. 김 씨는 그런 아들이 기특하기만 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어느새 장가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수줍은 얼굴로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김 씨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는구나. 어떤 아가씨니? 아들은 기분 좋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친구예요. 4살 연하인데 정말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김 씨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흐뭇했습니다. 평생을 착실하게 살아온 아들이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까지 결심했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상견례 날짜부터 잡아야겠네. 김 씨는 곧바로 상견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늘 소박한 옷을 입었고 값비싼 가방 하나 없이 편안한 차림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부를 과시하는 것을 싫어했고 주변 사람들도 그저 평범한 할머니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자랑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 중요한 건 사람이니까. 가끔 부동산 중개사들만 김 씨를 알아볼 뿐 그녀가 얼마나 부자인지는 가족들조차도 몰랐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으로 정해졌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 측에서 추천한 곳이었습니다. 김 씨는 상견례 날 평소처럼 깔끔하게 다려놓은 생활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기품이 느껴지는 옷차림이었습니다. 김 씨는 철학관 문을 닫고 가게 앞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도착하더니 아들이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엄마! 아들은 김 씨를 향해 다가오며 그녀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엄마, 준비 다 하셨어요?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 했지. 근데 나 오늘 괜찮니? 옷이 너무 수수한가 싶어서 말이야. 엄마는 항상 단정하고 멋지세요. 괜히 꾸미시는 것보다 이렇게 입으시는 게 엄마다운 것 같아요. 김 씨는 아들의 말에 안심하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운전하며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긴장되세요? 그렇지.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한다니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러네. 여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배려심도 많고 무엇보다도 저를 정말 사랑해줘요.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좋다고 하니 분명 좋은 아가씨겠지. 근데 말이야, 그 집안 어르신들은 어떠신 것 같니?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아버님은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시고 장모님은 가정주부시래요. 김 씨는 살짝 미소 지으며 아들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어쩌면 나를 탐탁지 않게 볼지도 모르겠네. 그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가벼운 설렘과 걱정을 안고 레스토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먼저 도착해 있던 예비 사돈 부부와 예비 며느리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인 박 원장과 그의 아내 윤 여사. 그들은 레스토랑의 중앙 VIP석에 앉아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씨는 조용히 걸음을 옮기며 두 사람을 살폈습니다. 윤 여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귀걸이, 목에는 커다란 펜던트가 달린 금목걸이, 손에는 한 손가락에 2개씩 끼운 반지가 그녀의 부를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 박 원장은 잘 다려진 맞춤 정장을 입고 시계를 은근슬쩍 보이며 시간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유명 스위스 브랜드의 시계가 번쩍였고 그 옆에는 윤 여사가 다리를 꼬고 앉아 품격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박 원장이 김 씨를 위아래로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박 원장의 목소리는 점잖아 보였지만 그 안에는 묘한 거리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도 뵙고 싶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윤 여사도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어쩜 이렇게 곱게 늙으셨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고 했죠? 김 씨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올해로 70이 되었습니다. 윤 여사는 반짝이는 다이아 귀걸이와 금목걸이를 두른 채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윤 여사가 내려놓은 명품 브랜드의 가방이 놓여 있었고 손목에는 유명 브랜드의 시계가 반짝거렸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정리되자 박 원장이 컵에 있던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 성형외과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는 일부러 자랑스럽다는 듯이 와인잔을 손끝으로 돌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남에서도 꽤 유명한 병원이라 연예인들도 자주 오고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받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워낙 뛰어나서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병원으로 자리 잡았어요. 연예인뿐만 아니라 정치인, 기업인들까지 줄을 서서 예약을 잡으려고 하죠. 김 씨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는 옛날부터 조그만 철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위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와인을 마시려던 박 원장의 손이 살짝 멈칫했으며 윤 여사의 미소도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사돈께서 철학관을요? 그는 김 씨를 한 번 더 훑어보더니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주팔자 그런 거 맞죠? 김 씨는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랫동안 철학관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윤 여사가 눈을 크게 뜨고 손을 가볍게 흔들며 웃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걸 믿는 분들이 많나요? 어머 세상에, 저희는 몰랐어요. 요즘도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니 참 신기하네요. 사실 저희는 천주교 집안이라 이런 미신 같은 건 안 믿어요. 그렇죠, 여보? 저희는 과학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이라 이런 쪽에는 관심이 없어서요. 그럼 어머님께서 점을 보시는 건가요? 사람들이 오면 앞날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저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명을 찾아가게 돕는다. 글쎄요. 저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일부러 다시 한번 윤 여사와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의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 아닐까요? 박 원장은 와인잔을 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와는 수준이 좀 다르지 않나 싶네요. 그 말이 끝나자 윤 여사는 피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휴, 여보. 그런 말씀을 대놓고 하면 사돈이 서운해하시죠. 김 씨는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예비 사돈 부부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은 서로를 힐끔 쳐다보며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박 원장은 와인잔을 손끝으로 돌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집안과 인연을 맺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아니, 사실 저희는 알고 있었다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런 건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세상의 점쟁이 장모님이라니 우리 남편은 천주교 집안에서 자라서요.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부러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 자네는 왜 미리 말하지 않았나? 어머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저희 어머니가 철학관을 운영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체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 없이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 원장은 불쾌하다는 듯 표정을 굳히며 턱을 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의사 집안인데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눈을 깜빡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오빠, 나도 체면을 따지는 성격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이런 걸 워낙 싫어하셔서 솔직히 지금 나도 좀 곤란해. 박 원장은 와인잔을 손끝으로 돌리며 다시 한번 김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분명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으십니까? 예비 며느리도 작게 한숨을 쉬며 말을 보탰습니다. 그러니까 오빠, 나도 이 부분이 고민이야. 오빠네 집은 그런 게 없잖아. 어머님께서 연세가 더 드시면 그때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아들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보다 먼저 김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우리 애들 결혼인데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나중에 우리 딸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지게 되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러니까 사돈께서는 제가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박 원장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철학관 운영하시면 그거 돈이 좀 됩니까? 그러게요. 점 보러 오는 사람이야 많겠지만 그게 그렇게 큰 돈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 씨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김 씨는 평소처럼 깔끔한 생활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초라해 보이는 듯했습니다. 솔직히 애들 결혼하려면 돈이 꽤 들어가는데 사돈께서 지원은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왜 물으십니까? 아니, 우리 딸이 호텔이 아니면 결혼식을 안 한다고 해서요. 요즘 애들이 다 그런 거 아시죠? 하객들도 많이 올 거고 아무래도 호텔에서 하는 게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호텔 웨딩이 기본이지 어디 식당이나 컨벤셔널에서 할 순 없잖아요. 우리 남편도 의사 지인들 부르려면 호텔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사돈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호텔 결혼식을 원하면 호텔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예비 사돈 부부는 서로를 쳐다보며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어디서 하든 본인들이 좋으면 그만이죠. 뭐가 됐든 저는 지원해 줄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돈 지금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아닙니까? 식탁 위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원장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순간 멈췄고 윤 여사는 살짝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제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은 저라는 사람이 못마땅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점을 본다는 게 부끄럽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쪽을 믿지도 않고 우리 집안이랑은 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아들은 순간 당황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 결혼 반대합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집안과는 맞지 않아요. 애초에 우리 집안과는 너무 다릅니다. 이런 집안과 혼맥을 맺는 게 우리 딸에게 득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버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자네도 이제 내 딸이랑 만나지 말게.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정리하는 게 좋겠군. 예비 며느리 역시 살짝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도 솔직히 좀 당황스럽긴 해.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집은 체면이 중요하잖아. 그럼 사돈께서는 저희 집안을 이 결혼을 할 만한 가치가 없는 집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결혼 반대입니다. 그러니 지금 깔끔하게 파혼하는 게 맞겠죠. 애초에 우리 딸과 어울리는 가정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딸은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컸습니다. 솔직히 사돈 댁과는 경제적 수준도 너무 차이가 나고요. 애들 결혼 여기서 끝내는 게 서로에게 좋겠네요. 김 씨는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느릿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사돈이 결혼이 깨지는 게 과연 누구에게 더 손해일까요?
하 권장은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미 김 씨의 얼굴에는 어딘가 여유로운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생활한복을 입고 소박한 점집을 운영하는 할머니일 뿐이었지만 그녀는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 리가 없는 사돈은 김 씨를 무시하며 먼저 파혼을 했습니다. 레스토랑을 빠져나온 예비 사돈은 굳은 얼굴로 딸의 손목을 잡아 끌며 성큼성큼 걸어나갔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결국 부모를 따라 황급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상결례는 파토가 났습니다. 김 씨는 별다른 말 없이 레스토랑을 빠져나와 아들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참다 못한 아들이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돈도 많고 땅도 많으시면서 왜 거기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김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돈을 알면 뭐가 달라질 것 같니? 어머니가 겉으로 보기에 소박하게 하고 다니시니까 그 사람들이 어머니를 함부로 깎아내리면서 무시하잖아요. 저 사람들 완전히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다면 더더욱 내가 내 돈을 자랑할 이유가 없지 않겠니? 네가 아직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저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의 욕심에 스스로 발목을 잡히게 돼 있다. 아들은 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핸들만 꼭 쥐었습니다. 김 씨는 창밖을 보며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과 직업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결국 언젠가 후회하게 마련이지. 그리고 너도 그 여자랑 다시는 만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접어라. 어머니, 그건 너무 성급한 말씀이세요. 저는 아직. 더는 미련 두지 마라.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차분하게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사돈 되는 사람의 병원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아봐요. 비서는 이미 김 씨의 요청을 예상했다는 듯 빠르게 자료를 정리해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사돈되는 분의 병원은 강남 중심가에 위치한 부위 성형외과입니다. 규모도 상당하고 연예인 단골이라고 합니다. 꽤 이름이 알려진 곳이네요. 김 씨는 비서가 건넨 서류를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병원의 위치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재밌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해당 건물 주소를 본 순간 김 씨는 자신의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자신이 소유한 건물이었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계약서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관리팀에 연락했습니다. 내 건물에 입주한 병원 중에 부위 성형외과 임대 계약서를 좀 가져와 주세요. 잠시 후 관리팀 직원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김 씨는 계약서를 펼쳐보며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돈의 성형외과는 몇 년째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낮게 내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렇게 싸게? 이 건물 시세가 언제적 가격인데요? 비서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원장님 되는 분께서 계약을 오래전에 하셨고 병원 규모를 키운다는 조건으로 임대료 인상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 중이십니다.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겠네요. 계약서에는 재계약 시점에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김 씨가 원한다면 병원의 임대료를 시세대로 인상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부동산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부위 성형외과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임대료를 시세대로 조정하는 공문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쪽에서 계약 연장을 거부하면 병원을 비워야 한다는 조항도 함께 명시해 주세요. 변호사는 김 씨의 지시를 듣고 잠시 고민하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이 공문을 받으면 많이 당황하실 겁니다. 현재 내는 금액의 2배 이상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김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여유롭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사돈의 반응이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돈이 직접 찾아올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 비서가 다급한 표정으로 김 씨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급히 보셔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김 씨는 차분하게 커피잔을 내려놓고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비서는 서류 몇 장과 태블릿을 들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형외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 그 병원에서 수술 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환자가 수술 중에 사망했다고요? 그런데 왜 이슈가 되지 않았나요? 당시 병원 법무팀이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유족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은 원래 입소문이라도 남기 마련인데 어쩐지 조용했던 이유가 있었군요. 당시 수술을 집도한 사람이 그 원장입니다. 환자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으로 윤곽 수술을 받으러 갔다가 수술 중에 의사가 바뀌었는데 마취 중 문제가 발생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의료 과실을 인정하기는커녕 최대한 조용히 덮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사건을 덮고도 멀쩡히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었다니. 역시 사람은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이지. 그리고 과거에도 몇 차례 의료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가볍게 웃으며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사돈되는 사람의 화려한 이미지가 단번에 박살나겠네요.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인터넷 익명 게시판, 커뮤니티, 그리고 기자들에게 아주 살짝 흘려보세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 씨의 지시를 받아 적었습니다. 네,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비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갔습니다. 김 씨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엔 누가 웃게 될지 두고 보자고. 해당 게시글은 업로드된 지 몇 시간 만에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었어? 나 저 병원 예약했었는데 당장 취소해야겠다. 내 친구도 저기서 수술 받았는데 안전한 병원이 맞나? 각종 의료 소비자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빠르게 공유되며 성형외과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기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성형외과 건물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원장님, 사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당시 유족과 합의금 협상을 주도한 사람이 원장님 맞습니까? 기자들은 마이크를 들이밀며 예비 사돈인 원장을 향해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얼굴로 병원 출입문 앞에 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언제나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경쟁 병원의 음해일 가능성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간호사가 증언을 했는데 수술 중 사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기자의 질문에 원장은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그의 뒷목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사건이 퍼지면서 병원으로 걸려오는 전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화는 예약 취소문이었습니다. 저 예약했었는데 취소해주세요. 저 예약했던 거 전액 환불해주세요. 직원들은 고객 응대를 하느라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빨리 해명 기사 내고 변호사랑 연락해. 더 이상 병원의 위기를 감출 수 없게 되자 원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을 끝까지 찾아낼 겁니다. 그러나 이미 환자들은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며 병원의 수익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박 원장은 병원의 VIP 상담실에서 직원들과 긴급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고가 새겨진 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있던 그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 원래 이런 이슈들은 금방 잊히는 법이야. 유가족도 우리가 준 합의금 받고 조용히 넘어갔고 비밀 유지 각서까지 썼으니까 끝까지 모른다고 우기면 돼.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박 원장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간판이랑 이름 바꾸고 다시 시작하면 돼. 강남에 새로운 병원이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때 병원 행정팀장인 김 실장이 다급한 얼굴로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문서를 넘기며 초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뭡니까? 또 무슨 일인가요? 건물주 측에서 이번 달부터 임대료를 2배 가까이 인상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뭐라고? 그동안 몇 년째 임대료가 동결된 상태였는데 이번 달부터 2배 가까이 올린다고 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갑자기 임대료를 올린다고? 우리가 얼마나 오래 이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했는데. 그리고 건물주께서 불만이 있으면 직접 찾아오라고만 전달하셨습니다. 그냥 찾아오라고요? 병원은 이미 온라인 이슈로 인해 환자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때 임대료까지 2배로 오르게 된다면 병원 운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건 일부러 병원을 압박하려는 의도 아닙니까? 박 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어요. 그는 가운을 벗고 정장을 걸친 뒤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 원장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건물주가 바로 어제 상결례에서 자신을 철저히 무시했던 김 씨라는 사실을, 그리고 김 씨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박 원장은 초조한 표정으로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주소가 여기가 확실해? 옆에서 핸드백을 꼭 쥔 채 따라온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여기라고 했어. 건물주 사무실이 여기라는데, 근데 이게 뭐야?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 사이에 위치한 작은 철학관이었습니다. 유리문에는 강남 철학관 사주 운명 상담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바깥에는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대나무 장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뭐야, 철학관이라고? 박 원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건물주라면 보통 세련된 오피스를 두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가 예상했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혹시 잘못 온 거 아닐까? 일단 들어가 보자. 박 원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쪽은 아늑하면서도 전통적인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한자로 쓰인 족자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오래된 목탁과 주역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박 원장은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익숙한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히 뒤로 묶고 깔끔한 생활 한복을 차려입은 김 씨가 태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예비 사돈 아니십니까? 박 원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내 또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기 혹시 건물주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따로 없습니다. 여기가 제 사무실이자 제 철학관이죠. 박 원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점쟁이 사돈이 자신의 건물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제가 왜 여기 앉아 있나 싶어 황당하시죠? 사돈께서는 저를 처음 뵈었을 때 격이 맞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철학관을 한다는 게 부끄럽다고도 하셨고요. 박 원장은 머뭇거리며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제야 그녀도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듯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사돈께서 운영하시는 병원이 바로 제 건물인데요. 그리고 이 건물에 월세를 올리기로 한 사람도 바로 접니다. 박 원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성형외과 원장이라는 명예를 누리며 자신이 건물주라도 된 듯 거들먹거리던 그가 결국 그가 무시했던 김 씨에게 임대료를 내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제 사돈께서 저를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네요. 박 원장은 입술을 깨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 아니, 건물주님. 사실 제가 지금 병원 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요. 병원이 어렵다라 그동안은 참 잘 나가셨던 것 같은데요. 박 원장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실 그는 지금 바닥 끝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었고 기존 환자들도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직원들조차 미래가 불안하다며 퇴사를 고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월세까지 2배로 뛰어버렸으니 지금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악의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 병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엉뚱한 소문이 퍼지고 환자들도 발길을 끊고 있어요. 저희 병원이 다시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6개월만이라도 월세를 원래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간판도 바꾸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대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도 손을 모으고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돈 저희 처음 만났을 때는 저희도 처음에는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정말요. 그때 일은 잊어주시고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결혼 지원은 해줄 수 있냐며 돈 걱정을 하시던 분이 이제 와서. 박 원장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자신이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제게 부탁하십니까? 아, 그때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미처 몰랐습니다. 저희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그때 했던 말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건물주라는 걸 알았더라면 태도가 달라졌겠군요. 박 원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정확히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한번 쌓은 감정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결정을 쉽게 뒤집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를 정리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병원 당장 빼세요. 이제 더 이상 볼 일 없을 겁니다. 그동안 임대료 싸게 낸 걸 감사히 여기시고 이제 새로운 곳을 알아보세요. 그 순간 박 원장은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아내 또한 숨을 헉 들이마시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비서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계약 해지 절차 바로 진행하세요.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그때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녀가 손을 내밀 이유는 없었습니다. 박 원장은 김 씨의 단호한 결정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병원은 건물에서 강제 퇴거당했고 강남에서 새로운 병원 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이미 그의 평판은 바닥을 쳤습니다. 결국 박 원장은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건물주라서 일부러 검소하게 사시는 거지 어마어마한 자산가세요? 여보, 큰일 났어. 우리 가게 땅 주인이 그 노인네래. 아, 정말 미치겠네. 사돈이 그렇게 돈이 많았다고? 이제 어떡할 거야? 파우는 그렇다 쳐도 지금 가게까지 다 날라가게 생겼어. 정만수 씨는 올해로 69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강남 도심 한복판의 빌딩을 소유한 자산가지만 젊은 시절 그는 서울 변두리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정 씨의 시작은 크지 않았습니다. 시장 한편에 작은 좌판을 깔고 물건을 팔던 행상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씨는 우연히 시장 뒷골목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트럭에서 포장된 물건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버려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조금만 흠집이 있어도, 포장이 찢어졌어도, 유통기한이 임박했어도 이 물건들은 더 이상 매장에서 팔리지 않고 그대로 폐기되고 있었습니다. 저 물건들을 조금만 손질하면 팔 수 있을 텐데 쓸 수 있는 걸 그냥 버리는 게 말이 되나? 그는 시장의 한 노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거 다 버리는 겁니까? 응?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반품된 거야. 포장만 찢어졌어도 고객들은 환불받잖아. 근데 이걸 다시 매장에 내놓을 수 없으니까 그냥 폐기하는 거지. 그럼 저 물건들 다 어디로 갑니까? 폐기물 업체가 와서 가져가거나 우리가 몰래 조금씩 가져가서 팔기도 하고 그래. 어차피 멀쩡한 물건들이거든. 그 순간 정 씨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모아서 싸게 팔면 되지 않을까? 사용 흔적이 없는 반품된 가전제품, 유통기한이 임박했지만 멀쩡한 식품들, 외관이 조금 흠집난 가구들. 그는 바로 트럭을 빌렸습니다. 그날부터 정 씨는 반품 상품을 모아 도매상처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질 뻔한 상품을 싼 값에 가져와 조금 손질한 후 다시 팔았습니다. 그의 가게는 처음에는 작은 노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싸고 좋은 물건을 파는 가게로 소문이 났습니다. 고객들은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대형마트에서 파는 거랑 똑같은데 가격이 절반이야. 아저씨, 이거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아요? 포장만 뜯겼다고 이걸 반값에 주신다고요? 가게는 날이 갈수록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돈이 모이자 그는 조금씩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창고를 하나 더 얻고 반품마트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반품된 상품들을 모아 정가의 50%에서 70%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반품마트가 점점 커지자 정 씨는 더 큰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대형 창고를 빌리고 본격적인 유통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전국에 50개가 넘는 반품마트를 운영하며 그 업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다 TV 방송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돈을 캐는 남자, 버려진 상품으로 10억을 벌다. 그러나 그가 진짜 부자가 된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반품마트를 확장하면서 땅을 사들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물류창고 하나를 운영하려고 서울 외곽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이 점점 발전하면서 상업지구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사업을 확장할 때마다 새로운 물류센터를 세울 부지를 사들였고 그 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형 상권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버리는 걸 주워 돈을 벌었다면 이제 남들이 싸다고 무시하는 땅을 사서 돈을 벌면 된다. 그때부터 그는 반품마트로 번 돈을 모두 부동산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창고 부지였던 것이 이제는 강남의 빌딩과 상권을 소유한 부동산 재벌로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씨는 여전히 검소한 차림과 소박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고급 정장 대신 늘 입던 평범한 옷, 값비싼 명품 시계 대신 10년 넘게 착용한 낡은 손목시계. 그의 직원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아직도 시장에서 국밥 한 그릇으로 식사를 해결하십니다. 직원들이 외제차를 타라고 권해도 늘 국산차를 고집하십니다. 그는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직접 시장에 나가 물건을 사고 여전히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어울려 일했습니다. 나는 쓰레기에서 돈을 벌었지만 사람이 쓰레기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다고 사람이 변하면 그건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돈에 휘둘린 것이죠. 정 씨는 30대 후반에 접어들 무렵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외로움을 달래고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 그리고 기적 같은 임신.
그는 늦게나마 가정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행복해했습니다. 이제야 내 가족이 생기는구나.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출산 중 갑작스러운 합병증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정 씨는 아내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신생아실 유리창을 통해 작은 아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 없이 살아야 하는구나. 정 씨는 그렇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스스로 노력하여 중견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정 씨는 아들이 자신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안심하였습니다. 이제 내 길을 찾아가고 있구나. 아버지로서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정우가 결혼할 나이가 되어 드디어 양가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우의 여자친구는 그보다 3살 어렸고 같은 회사에서 비서로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내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이냐? 수연이는 참 성실한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는 비서로 일하고 있고 책임감도 강하고 세심한 성격이에요. 일할 때도 꼼꼼하고 잘해요. 그래? 비서라면 일머리도 빠르고 사람들 대하는 법도 잘 알겠구나. 네, 맞아요. 부모님께서 강남에서 큰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강남에서 고깃집이라. 네, 오래전부터 해오셨고 단골 손님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 상견례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구나. 상견례 장소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 스카이라운지. 천장이 높고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며 테이블 위에는 고급 코스 요리가 하나씩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부모 박상철과 그의 아내 옥자는 한눈에 봐도 부유해 보이는 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에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대놓고 드러나 있었고 손에는 커다란 다이아 반지와 번쩍이는 금팔찌가 반짝였습니다. 남편 박상철 역시 고급스러운 시계를 차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겉으로 보기에 남다른 부를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정 씨는 평범한 정장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애가 많이 부족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이런 호텔 처음 오시죠? 요즘엔 다들 이런 곳에서 상견례를 한답니다. 정 씨는 별 대답 없이 가만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우리 딸이 정우 씨 같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겠다니까 우리도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우리 수연이가 좀 아까운 감도 있지요. 허허. 이들은 겉으로는 좋은 말만 하면서도 속으로는 우리 딸이 훨씬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뻔했습니다. 사돈께서는 혹시 결혼 준비는 어디까지 하셨나요? 뭐, 저희야 딸을 보내는 쪽이니까 혼수는 당연히 신부 측에서 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신랑 쪽에서도 집은 하나 구해 오셨겠죠? 당연히. 맞아요. 신혼집도 좀 괜찮은 곳으로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도 편하고 인프라도 괜찮은 곳으로 해야죠. 강남이나 서초 같은 곳에서요. 사돈은 조금 더 노골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요즘은 집 없으면 결혼도 못 하잖아요. 우리 수연이가 원래 이런 걸 신경 쓰는 스타일은 아닌데 저희가 돈이 좀 있는 집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돈께서 비슷하게는 맞춰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정 씨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차분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들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들은 약간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알아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돈은 상견례 내내 마치 자신들이 베푸는 자리라는 듯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뭐, 저희야 사업을 하다 보니 여기저기 아는 사람도 많고 돈 벌 기회도 많아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는 편이지요. 그는 넥타이를 살짝 정리하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같이 힘든 세상에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회사만 다니면 노후 보장이 힘들잖아요. 저희 애 아빠도 사업을 해서 그런지 늘 말해요. 이제는 회사 다니는 시대가 아니라 사업하는 시대라고요. 정우 씨도 나중에 기회 되면 사업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정우 씨 회사원 월급으로 뭘 하겠어요. 요즘 물가도 계속 오르는데 차라리 우리 식당 일을 배우는 게 수익적으로는 훨씬 나을 텐데요. 어머님, 저는 제 일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또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좋고 충분히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박상철은 크게 웃으며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아직 젊으니까 그럴 수 있죠. 뭐, 이상은 높을 수도 있고, 이래서 보람을 느낀다니 좋은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우 씨,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아요. 나중에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좀 늦죠. 젊을 때 기회를 잘 잡아야 하는데, 아직은 순진한 면이 있네요. 그의 말에는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맞아요. 정우 씨, 우리도 다 젊을 때는 이상을 품고 살았죠. 하지만 결국 현실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돈? 인생을 오래 사신 분으로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 인생 경험으로는 누가 순진한지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더군요.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돈은 예전에 무슨 일 하셨었죠? 젊었을 때는 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반품된 물건을 싸게 사다가 되팔기도 했지요. 그러더니 이내 참지 못하겠다는 듯 입가를 손으로 가리며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그거 고물상 아니에요? 고물상? 아이고야,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아버님. 하긴 그런 일도 누군가는 해야 하죠. 하지만 그럼 지금도 그쪽 일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고물상이든 뭐든. 나는 남들이 버린 걸 주어서 돈을 벌었고 그 덕분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품격은 돈으로 못 사더군요. 허허, 사돈 말씀이 좀 날카로우시네요. 그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저희 아버지를 무시하는 태도로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부터 우리 딸이 아깝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제 직업까지 깎아내리시고요. 어머, 정우 씨,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우린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낭만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조건도 맞아야 하는 거고, 저희 딸이 희생해야 하는 부분도 많으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제 인생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 제가 부족함 없이 살게 하려고 평생 일만 하셨습니다. 그런 분을 고물상 운운하면서 비웃는 게 정상적인 대화입니까? 허허, 정우 씨, 그렇게 흥분할 것까진 없죠. 우리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딸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을 거고, 우리 쪽이 가진 게 더 많으니, 솔직히 따지고 보면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사돈어른, 그러니까 제 아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누가 봐도 우리 딸이 더 아까운 매칭이라는 거 사돈도 인정하시잖아요? 솔직히 저희는 파혼해도 본전이에요. 전혀 손해볼 게 없다고요. 사람이 격이 어느 정도 맞아야 결혼도 기분 좋게 성사시킬 거 아닙니까? 사돈, 제가 지금까지 참고 들었는데 지금 그 말은 정말 선을 넘으셨군요. 제 아들이 월급쟁이라서 모자란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쓰레기장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남들이 버린 걸 모아서 팔았고 그걸로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지요. 네? 제가 가진 것, 제 아들이 가질 것,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테이블 위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박상철과 옥자는 말문이 막힌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 아버님 강남에 땅이 있으시다고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씀을 안 하시니까 몰랐잖아요. 그럼 이제는 다 알았겠군요. 제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정우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가시죠.
아, 사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경솔했네요. 그냥 부모 입장에서 이런저런 걱정을 했던 것뿐인데. 그러나 정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걸어 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정 씨는 조용히 아들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여자친구 부모님이 강남에서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거 하나로 저렇게까지 거들먹거리며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대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괜찮다. 너 때문이 아니야. 사람이란 원래 자기가 가진 것 이상으로 보이려는 법이거든. 특히 빈수레가 더 요란한 법이지. 나는 지금까지 내 돈이 얼마나 많고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떠들어 본 적이 없다. 돈이 많을수록 조용히 사는 법이지. 하지만 말이다. 나를 얕보고 내 아들까지 무시한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줘야 하지 않겠냐? 정우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사람이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그 예의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정우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사돈에게 그저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사돈 부부는 원래 시장 골목에서 작은 삼겹살집을 운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장사가 잘 되면서 점점 가게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 안에서 조금 더 넓은 자리로 옮겼고 이후 번화가 쪽으로 매장을 늘리더니 결국 강남 한복판에 고급 한우 전문점을 오픈했습니다. 강남에서도 회식 장소로 입소문이 나면서 연예인, 재벌가 자제, 대기업 임원들이 단골 손님이 되었고 고깃집 하나로 불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돌잔치, 결혼, 피로연 같은 연회까지 운영하며 대형 식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돈 부부는 자신들의 성공에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단순한 음식점 사장이 아니라 외식업 사업가라고 스스로를 칭하며 마치 엄청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인 양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부심은 정우와 정 씨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사업을 확장하며 돈을 벌고 있는 그 강남 핵심 상권의 땅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임차인일 뿐이었고 그들이 운영하는 고깃집의 진짜 주인은 바로 정 씨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 씨는 차분한 얼굴로 앉아 비서를 불렀습니다. 내 사돈 될 사람들이 강남에서 고깃집을 한다더라. 그 식당 좀 알아봐라. 어디서 얼마나 크게 하는지. 비서는 능숙하게 태블릿을 열어 몇 가지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박상철 씨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은 강남 한복판에서 프리미엄 한우 전문점으로 유명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그 식당이 입점해 있는 건물이 사장님 소유의 땅입니다. 순간 정 씨는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비서는 태블릿을 정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명확하게 기록된 건물 등기부등본이 있었습니다. 정 씨는 문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이 상황이 우스워서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거 참 별일이구만. 정 씨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래, 내 땅에서 장사하면서 나를 하찮게 본 거였구나.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어떤 복수를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박상철과 옥자는 상견례 이후 정 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불안한 기운이 엄습해왔습니다. 여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봐도 평범한 노인 같진 않아. 상견례 자리에서 비웃었던 그 노인이 자신들의 가게 땅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버렸습니다. 건물주라서 일부러 검소하게 사시는 거지 어마어마한 자산가세요.
여보, 큰일 났어. 우리 가게 땅 주인이 그 노인네래. 옥자는 다급하게 속삭이며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박상철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강남 빌딩을 몇 채나 갖고 있다고?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사업을 해온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럼 우리 가게도 이러다가 쫓겨나는 거 아니야? 여보, 빨리 결혼부터 진행해야 해. 지금 당장 사돈 어르신께 잘 보여야 한다고. 정말 미치겠네. 자신들이 사돈의 땅에서 장사를 하며 돈을 벌고 있었음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정우와 여자친구 수연은 상견례가 끝난 후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수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손에 쥔 컵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 정말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오늘 너무 무례하게 굴었지. 정우는 차가운 시선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이 떠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그런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나도 너무 놀랐어.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 우리 부모님이 원래 말이 좀 직설적이긴 해도 정우 씨를 무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회사원 월급으로 뭘 하겠냐고 하고 무시하고. 수연아, 난 네 부모님한테 존중받길 바란 적 없어. 하지만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깔보는 건 절대 참을 수 없어. 그건 우리 부모님이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그랬던 거야. 몰라서? 몰라서 그러면 다 용서가 돼? 그냥 자기들이 못 배운 노인이라고 판단하니까 막말을 한 거야. 정우 씨, 우리 부모님한테 기회 한 번만 주면 안 돼? 기회 같은 거 필요 없어. 난 내 부모님이랑 엮이기 싫어졌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할 마음 없어. 정우 씨, 너무 갑작스러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 너희 부모님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시 생각해보면 알 거야. 그리고 앞으로 회사에서도 아는 척하지 마. 그 말과 함께 정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카페를 나섰습니다. 수연은 텅 빈 자리에서 멍하니 앉아 식어버린 커피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수연은 부모님의 가게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인 채 가게 문을 거칠게 밀어젖혔습니다. 쾅! 박상철과 옥자는 깜짝 놀라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옥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니, 얘가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러나 수연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그날 상견례에서 아버님만 무시 안 했어도 정우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을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결국 파혼까지 하게 만들었잖아. 아니, 그 노인네가 그렇게 부자일 줄 알았겠니? 네가 그런 건 미리 알려줘야지. 이건 네 잘못도 있어. 이제 와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리고는 그대로 털썩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껴 울었습니다. 안 되겠다. 사돈 연락처 있지? 전화번호 좀 줘봐. 그럴 필요 없어. 이미 파혼이야. 쟤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뭐 있다고 그래? 사돈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든 결혼을 강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정 씨가 자신의 땅을 빼앗아 버리면 그들이 그동안 쌓아올린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옥자는 전화를 걸어 억지로 웃음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잘 들어가셨나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 딸이 정우를 정말 많이 좋아해요. 두 사람은 이미 오래 사귄 사이잖아요. 이제 다 가족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돈. 같이 시장 바닥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게를 키웠는지 잘 아실 겁니다.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가족끼리 말입니다. 허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내일 제 사무실로 오세요. 주소는 제 비서가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정 씨는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박상철과 옥자는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함부로 대했던 그 노인이 사실 그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음 날 박상철은 두 손 가득 음료수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정 씨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늦을까봐 서둘러 나왔지만 초조함 때문인지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비서는 땀을 흘리는 사돈을 보고 내심 놀라곤 내 손을 눌러 정 씨에게 보고했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정 씨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어제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박상철의 눈에는 왠지 더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박상철은 황급히 앞으로 다가가 바구니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사돈 건강에 좋다는 과일이랑 음료수 좀 사왔어요. 정 씨는 바구니를 힐끗 내려다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별걸 다 사오셨네요. 근데 이걸 왜 나한테 주십니까? 아, 그게 어제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사과도 못 드리고, 하하. 사돈,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말실수도 하고, 오해도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장사꾼이라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란 게 말입니다. 돈 좀 벌었다고 함부로 굴다가 결국 본색이 드러나는 날이 오더군요. 사돈, 제가 좀 경솔했습니다. 사람이 순간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남을 얕보고 깔보는 게 습관이 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본성입니다. 사돈, 저희도 진심으로 정우 씨랑 우리 딸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갑시다. 가족을 고를 수 있다면 당신 같은 사람과는 절대 가족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정 씨는 조용히 손짓해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는 미리 준비해둔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순간 박상철과 옥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정 씨는 천천히 손을 깍지 끼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돈을 번 상가 그 건물의 땅 소유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땅 내 땅입니다. 계약서 3조를 확인해 보시죠. 소유주가 필요할 시 언제든지 해당 토지를 회수할 수 있다. 즉, 나는 언제든지 당신들에게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옥자가 황급히 나섰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저희가 사돈 어르신을 몰라 뵙고 정말 신뢰를 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하십니까? 나를 초라한 노인이라며 비웃더니 오늘은 나를 두려워하는군요. 정 씨는 마지막으로 서류를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오늘부로 내 땅에서 운영 중인 당신들의 사업은 모두 중단됩니다. 그 순간 박상철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고 옥자는 입을 틀어막으며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을 돈 벌게 해준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조차 모르고 그 주인을 상대로 무리하게 굴었던 사실을. 그러나 후회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박상철과 옥자는 서둘러 다른 곳에서 가게를 다시 열었지만 이전처럼 장사가 잘 될 리 없었습니다. 역시 상권이 중요하다니까. 그때 사돈 어르신께 그따위로 굴지만 않았어도. 사돈은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당신도 나도. 돈이 많든 적든 옷차림이 초라하든 화려하든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는 순간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상철과 옥자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우는 파혼 이후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혼자 있을 때면 자꾸만 과거를 떠올리며 후회와 씁쓸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우는 점점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인연이 아니었겠지.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정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우의 진한 아픔까지도 자연스럽게 감싸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우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고 그것도 한 명이 아닌 쌍둥이였습니다. 정우는 병원 초음파 화면 속에서 두 아이의 작은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아빠가 되는구나. 그것도 두 아이의 아빠가. 그리고 마침내 현민이와 현아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두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정우는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힘들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